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저릿하게 아려오는 날이 있어요. 꼭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말이지요. 제 영감, 먼저 하늘로 간 우리 남편의 제삿날이 꼭 그런 날이었답니다. 벌써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만 되면 새벽녘부터 가슴이 먹먹해지고 괜스레 눈물이 핑 돌곤 했어요. 그날도 여느 제삿날 아침처럼 일찍 잠에서 깼지요. 밤새 뒤척였는지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영감 만날 생각에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우선 찬물에 정갈이 세수를 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깨끗한 속옷과 회색빛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며 자글자글한 주름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이고, 영감 만나러 가는데 이 꼴이라니. 당신 보면 속상해하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분첩을 두드려 보지만 세월의 흔적이야 가릴 수 있나요? 그저 마음이라도 단정히 하려고 노력할 뿐이었죠. 부엌으로 나가 작은 제사상을 차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감이 살아생전에 참 좋아했던 뜨끈한 쇠고기 묵국, 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 그리고 직접 반죽해서 부친 동그랑땡이랑 애호박전. 가짓수는 많지 않아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영감과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사내였지만 저 몰래 부엌에 들어와 방금 부친 전을 홀랑 집어먹고는 모른 척 시치미 떼던 모습, 제가 아플 때면 밤새 옆에서 물수건을 갈아주던 다정한 모습,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또 눈가가 뜨거워지더군요. 어머님, 저 왔어요. 아이고, 벌써 이렇게 준비 다 하셨네요. 막 음식을 작은 소반에 옮겨 담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지영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어쩜 시간도 딱 맞춰왔는지. 손에는 예쁜 보자기로 싼 과일 상자까지 들려 있었어요. 어머, 어서 오너라. 뭐 이런 걸 다 사왔니? 너도 바쁠 텐데. 에이, 뭘요? 아버님 제삿날인데 빈손으로 올 수 있나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머님 모시고 납골당 같이 가려고요. 혼자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지영이는 과일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는 자연스럽게 제 옆으로 와서 설거짓거리를 가져갔어요. 늘 저랬답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선수 쳐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고 말 한마디를 해도 싹싹하고 애교 있게 하고 하나뿐인 아들은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어요. 처음엔 금방 돌아온다더니 일이 잘 풀린다며 아예 눌러앉을 기세였지요. 그래서 명절이나 제 생일, 그리고 영감 제삿날이면 늘 저 혼자였는데 지영이가 시집 온 뒤로는 그래도 외로움이 많이 가셨답니다. 어찌나 살뜰하게 구는지 동네 사람들도 저런 효부 없다며 다들 부러워했으니까요. 아니다. 괜찮다. 늘 다니던 길인데 뭐. 너는 가게 일도 봐야 하지 않니?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지영이는 남편 대신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가게는 오후에 잠깐 나가보면 돼요. 오늘은 어머님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영수 씨도 그걸 바랄 거고요. 어찌나 야무지게 말하는지 제가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고마운 마음이 훨씬 컸지요. 나이가 드니 혼자 버스를 2번씩 갈아타고 시골길을 걷는 게 조금은 힘에 부치기도 했거든요. 누군가 옆에서 말동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지영이가 먼저 같이 가주겠다니 고맙고 미안하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럼 그래 주면 나야 고맙지. 제가 마지못해 허락하자 지영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짐도 다 챙겨 놓을게요. 어머님은 잠시 앉아서 쉬고 계세요. 지영이는 금세 제사 음식들을 작은 보자기 가방에 야무지게 싸고 제가 마실 물이며 간식거리까지 따로 챙기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딸 하나 잘 둔 기분이 들었어요. 영감, 당신 복이지.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하늘에서도 마음이 놓이겠구려. 짐 정리를 하던 지영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제게 물었어요. 어머님,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아버님 서류들, 그거 어디 두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보험 관련 서류랑 이것저것 정리해야 할 게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봐 드리려고요. 아, 맞다. 영감이 남긴 이런저런 서류들이 있었지요. 무슨 땅 문서니 오래된 보험 증서니 하는 것들이었는데 저는 봐도 뭐가 뭔지 통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니? 난 또 까맣게 잊고 있었네. 저기 안방 장롱 밑에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보렴. 아마 거기 있을 게다. 제 말에 지영이는 네, 어머님.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는데 표정이 조금 묘해 보였어요.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찾았어요, 어머님. 근데 생각보다 뭐가 많네요. 제가 나중에 시간 내서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머님 신경 쓰실 일 없게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나는 그런 건 통 머리 아파서 못 보니 내가 좀 수고해다오. 저는 그때 지영이의 그 표정을 그냥 흘려 넘겼어요. 복잡한 서류들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 지영이의 눈빛에서 언뜻 스쳐 지나갔던 차가운 계산 같은 것을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싶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아이의 다정함 뒤에 그런 무서운 탐욕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자, 어머님. 이제 출발할까요? 제가 택시 미리 불러놨어요. 편하게 가시죠. 지영이는 어느새 제 외투까지 챙겨와서 입혀주며 서둘렀어요. 저는 그저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며느리가 내미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밖에는 정말로 노란색 택시 한 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택시에 올라타면서 저는 이것이 평범한 성묘길이 아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착한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과 먼저 간 영감에 대한 그리움만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을 뿐이었죠. 택시는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차창 밖 풍경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높고 빽빽하던 건물들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푸른 논과 밭, 그리고 나지막한 야산들이 대신했습니다. 모내기를 막 끝낸 논에는 봄 햇살을 받은 어린 벼들이 싱그럽게 반짝였고 길가에는 하얀 찔레꽃이며 노란 애기 똥풀 같은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어요. 흙냄새와 풀 내음이 섞인 시골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 들어와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트이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또다시 먼저 간 영감 생각에 잠겼어요. 영감은 유난히 저런 시골 풍경을 좋아했지요. 젊었을 적 저희 둘이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던 곳도 저렇게 산과 들이 펼쳐진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때 영감이 제 손을 꼭 잡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런 데다 그림 같은 집 짓고 당신이랑 오순도순 살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그 약속을 미처 지키지 못하고 훌쩍 떠나버린 영감이 야속하기도 하고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립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답니다. 어머님, 무슨 생각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 생각나셨어요? 옆자리에 앉은 지영이가 어느새 제 표정을 살피고 있었나 봐요. 다정하게 물어오는 목소리에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요. 응, 내 시아버지가 이런 풍경 참 좋아했거든. 그러셨구나. 영수 씨도 아버님 닮아서 그런지. 답답한 도시보다 이렇게 탁 트인 곳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돌아오면 주말마다 같이 이런 데 놀러 와야겠어요. 지영이는 제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위로하듯 말했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귤 하나를 꺼내 손수 껍질을 까서 제게 건네주었지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주도에서 바로 올라온 건데 엄청 달고 맛있어요. 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귤을 받아 입에 넣었어요. 상큼하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요. 지영이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혹시 불편한 곳은 없는지, 어찌나 세세하게 묻고 챙기는지, 정말 친딸이라 해도 이보다 더 살갑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 아들 없으면 어떠냐.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내 곁에 있는데.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그 미미한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가 않았어요. 아까 안방에서 영감의 서류를 뒤적이던 지영이의 그 잠깐의 묘한 표정,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두르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자꾸만 신경 쓰였지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착한 아이한테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애써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때 지영이가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모습에서 저는 알 수 없는 조급함 같은 것을 느꼈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요. 얼마나 더 달렸을까요? 택시는 드디어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한참 더 들어간 곳, 납골당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 섰어요. 주변에는 민가 하나 보이지 않는 정말이지 외딴 곳이었답니다. 어머님, 다 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걸어 올라가셔야 해요. 차는 저 위까지는 못 들어가거든요. 제가 천천히 부축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지영이는 택시비를 계산하고 먼저 내려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지영이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그야말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비바람에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녹이 쓴 철제 의자 몇 개, 시멘트 벽에는 알아볼 수도 없는 오래된 광고지가 너덜너덜 붙어 있었고 정류장 지붕 한쪽은 살짝 내려앉아 위태로워 보였지요. 버스가 하루에 몇 번이나 다니기는 하는 걸까 싶은 그런 황량하고 쓸쓸한 풍경이었어요.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만이 그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우선 여기 잠시 앉아서 숨 좀 돌리세요. 제가 시원한 물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지영이는 저를 녹슨 철제 의자 중 그나마 깨끗해 보이는 곳에 앉히고는 가방에서 보온병과 컵을 꺼냈어요. 차가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니 목을 타고 내려가는 시원함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정류장 한쪽 구석, 담벼락 그늘 아래 쪼그리고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노인의 행색은 참으로 남루했어요. 빛바랜 작업복 바지에 여기저기 해진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햇볕과 노동에 그을려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지요. 깊게 펜주름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고 초점 없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들어 지영이 쪽으로 바짝 몸을 붙였어요. 혹시 술에 취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요. 노인은 저희에게서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이상했답니다. 마치 무언가에 심하게 놀란 사람 같기도 하고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 같기도 했어요. 특히 입술 주변의 근육이 눈에 보일 정도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위태로워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하고 긴장된 공기 속에서 노인은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주 힘겹게
갈라지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혹시 저 위 납골당에 가시는 길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고 불안정하던지 듣는 제 마음까지 불안해질 정도였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노인의 얼굴 경련이 갑자기 더 심해졌어요. 그는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다급하게 주위를 한번 휘휘 둘러보고는 저에게 성큼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거의 속삭이듯 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말했답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저는 너무 놀라 숨을 헛들이켰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 노인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거기 지금 가시면 절대로 못 돌아오십니다. 못 돌아오신다는 말이 제 귓가에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 등줄기로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손끝이 저릿저릿 떨려왔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노인의 눈빛은 광기 어린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어떻게든 위험을 알리려는 절박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러왔던 불안감과 의심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이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영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라면? 아니, 이 할아버지가 진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과 공포 속에서 얼어붙어 있는 사이 옆에 있던 지영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치며 노인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까까지의 상냥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날이 선 차가운 목소리였지요. 멀쩡하게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한테 무슨 재수 없는 소리예요? 혹시 정신이 좀 안 좋으신 분 아니에요? 당장 안 비켜요. 지영이는 매섭게 쏘아붙이며 노인을 밀치듯 지나치려 했어요. 노인은 지영이의 힘에 밀려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향해 애처롭고 절박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차마 소리를 내지는 못했답니다. 어머님, 뭘 보세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완전 노망난 게 틀림없어요.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얼른 가요. 네? 지영이는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어요. 저는 거의 반쯤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망연히 서서 안타까움과 절망이 뒤섞인 듯한 표정으로 저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 못 돌아오십니다. 라는 그 끔찍한 경고가 제 귓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쳤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영이는 제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고는 한시라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듯 저를 재촉하며 언덕길로 향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이건 그냥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가 아닐지도 몰라. 제 안의 본능이 격렬하게 외치고 있었지만 저는 차마 지영이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설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납골당으로 향하는 그 오르막길은 이제 단순한 추모의 길이 아닌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방금 전 노인이 남긴 불길한 예언이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답니다. 지영이의 손은 제 팔뚝을 거의 으스러뜨릴 듯이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아프다고 말할 겨를도 없이 저는 그 애에게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며 납골당으로 향하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조금 전 버스 정류장에서 그 낯선 노인과 실랑이를 벌인 직후라 그런지 지영이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잔뜩 굳어있는 표정에 입술은 앙다물고 있었고 눈빛에서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마저 느껴졌지요. 방금 전 노인을 향해 쏘아붙이던 그 매서운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길은 어찌나 가파르고 험하던지요.
발밑에는 울퉁불퉁한 돌멩이들이 굴러다녔고 길 양옆으로는 사람 키보다 더 자란 잡초와 억센 넝쿨들이 우거져 있어 발을 내딛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숨은 턱까지 차올라 헐떡거렸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지요.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무릎은 당장이라도 꺾일 것처럼 시큰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몇 번은 쉬었다 가야 했을 길인데도 지영이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조금이라도 뒤처지거나 멈칫거리면 어머님, 왜 그러세요?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고 재촉하며 제 등을 떠밀기까지 했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거칠고 다급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헉헉거리며 지영이를 따라 걷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못 돌아오십니다. 그 노인의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단순한 노망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나에게 닥칠 위험을 예고한 것일까? 만약 후자라면 지영이는 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걸까?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낡은 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연금이 전부인데. 설마 영감의 보험금? 아니면 아까 지영이가 관심을 보였던 그 서류들 속에 뭔가 돈이 될 만한 것이라도 있었던 걸까? 아니야, 말도 안 돼. 지영이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이 멀리 있다는 이유로 얼마나 미안해하고 나를 깍듯이 모셨는데. 하지만 아무리 지영이를 믿으려 애쓰고 노인의 말을 무시하려 해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지영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평소와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저를 대하는 말투, 눈빛, 심지어 손길까지도요. 마치 가면을 벗어 던진 것처럼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차갑고 냉정한 본 모습이 슬금슬금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나는 저 아이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동안 내가 봐왔던 살갑고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전부 연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끔찍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오르자 등줄기가 다시 한번 서늘해졌습니다. 얼마나 더 올랐을까요? 드디어 오르막길이 끝나고 시야가 트이면서 저 멀리 하얀색 납골당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영이는 납골당 입구 쪽으로 향하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건물 옆으로 난 작은 샛길로 저를 이끌었어요. 그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듯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몇 걸음 더 들어가자 납골당 건물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외진 공터가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그 공터 한가운데에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처럼 낡은 나무 벤치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주변은 온통 우거진 나무와 수풀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래쪽 길에서는 이곳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았지요. 어머님, 다 왔어요. 아이고, 정말 힘드셨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선 여기 앉아서 좀 쉬세요. 제가 아주 시원한 매실차 준비해 왔으니 이거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지영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예의 그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벤치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가방에서 아이스박스를 꺼내 차가운 매실차를 컵에 따라 제게 건넸지요. 연두빛 매실차 위에는 살얼음이 동동 떠 있었고 새콤달콤한 향기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저는 극심한 피로와 갈증,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혹시? 하는 아주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타는 듯한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지영이가 내민 컵을 받아들었답니다. 꿀꺽꿀꺽. 차가운 매실차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짜릿한 시원함과 함께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실차를 다 마시고 나니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무거운 솜니부를 뒤집어 쓴 것처럼 몸이 축 늘어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아까 차에서 마셨을 때는 분명 이러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갑자기 졸리고 힘이 없지? 저는 저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벤치에 몸을 기댔어요.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자꾸만 감기려 했지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지영이가 호들갑스럽게 제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갑자기 잠이 쏟아지네. 저는 간신히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 그러시구나. 하긴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눈 좀 붙이세요, 어머님. 제가 옆에서 잘 지켜드릴게요. 영감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기운 차리셔야죠. 지영이는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마치 자장가를 불러주듯 나지막하게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리며 울리는 동안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의심이고 뭐고 일단 이 지독한 졸음과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래. 그냥 잠깐만, 딱 10분만 눈을 붙였다 뜨자.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위안하며 지영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잠이 든 것은 아니었어요. 정신은 희미하게 남아 깨어 있었고 주변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제가 잠든 척 미동도 않고 있는데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지영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잠결인 척,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척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제가 지금껏 들어왔던 상냥하고 애교 넘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무언가 잔뜩 날이 서 있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네, 접니다. 예. 지금 막 도착했어요. 여기 언덕 위 벤치요. 말씀하신 대로 아주 외지고 좋네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아니요. 아직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네요. 아주 조용해요. 짧은 침묵. 지영이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님요? 아, 제 옆에서 아주 곤히 주무시고 계세요. 예. 제가 드린 차 한 잔 드시더니 금방 잠드셨네요. 효과가 아주 좋은데요? 차가운 웃음소리와 함께 흘러나온 그 말에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어요. 매실차 역시나 그 차에 무언가를 탄 것이 틀림없었어요. 네. 아, 그럼요. 아주 편안해 보이세요.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예. 다 확인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오시면 돼요. 너무 빠르거나 늦지 않게 정확하게요. 아시죠? 준비가 다 끝났다. 시간 맞춰서 오라. 그 말들이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순간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노인의 절규가 다시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뭐 돌아오십니다. 그건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끔찍한 진실을 담은 예언이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지요. 예, 부탁드립니다. 아주 깔끔하게요. 깔끔하게 그 마지막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영이는 통화를 끊는 듯 핸드폰을 가방에 넣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평온하고 태연한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던 거예요. 저를 이곳 외딴 벤치로 유인한 것, 약을 탄 매실차를 마시게 한 것, 그리고 방금 전에 그 통화까지. 지영이는 저 착한 며느리 가면을 쓴 악마는 저를 이곳에서 없애버릴 작정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보험금이든 유산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이든
이제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꼼짝없이 죽음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 그리고 곧 시간 맞춰 누군가가 저를 깔끔하게 처리하러 올 것이라는 끔찍한 현실뿐이었지요. 영감을 추모하러 온 이 길이 결국 제 생의 마지막 길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저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절망과 공포 속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온몸이 마비된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시간 감각마저 사라진 듯 했어요. 제 귓가에는 지영이가 흥얼거리는 정체 모를 콧노래 소리와 간간히 가방 속을 뒤적이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지요. 눈꺼풀은 여전히 천근만근 무거웠고 온몸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차갑고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엿들은 지영이의 통화 내용, 그 단어 하나하나가 뇌리에 모처럼 박혀 떠나질 않았어요. 준비 끝났어요. 시간 맞춰서 오시면 돼요. 아주 편안해 보이세요. 깔끔하게. 그 말들이 의미하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머릿속은 온통 새하얗게 타버린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가도 이내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절망적인 상상들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깔끔하게 뭘 어떻게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거지? 처음에는 그저 나를 이곳에 버려두고 가려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잠든 사이에 조용히 목숨을 끊으려는 걸까? 하지만 시간 맞춰 온다는 말은 분명 외부에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개입한다는 뜻이었지요. 그게 뭘까? 생각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맞추던 순간 섬광처럼 하나의 끔찍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곳은 납골 땅으로 올라오는 외길 근처의 언덕.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늙은 내가 발을 헛디뎌 도로로 굴러떨어지고 마침 시간 맞춰 달려오던 차에 치여 끔찍한 사고사로 위장하는 것. 그 생각에 미치자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으면서도 역설적으로 머리는 차갑게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거였구나. 영감의 보험금, 혹은 내가 가진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노리고 저 악마 같은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노인의 경고는 진실이었고 나를 이곳 외딴 벤치로 데려온 것도 약을 탄 매실차를 먹인 것도 모두 이 끔찍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지요. 그동안 보여줬던 그 모든 친절과 살가움은 전부 피도 눈물도 없는 연극이었던 거예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속이 울렁거렸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저 악마의 뜻대로 죽어줄 순 없어. 저는 마음속으로 영감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다면 나 좀 도와줘요. 나 이대로 못 가요. 간절한 외침이 통했던 걸까요? 아니면 죽음의 공포가 잠시나마 약 기운을 이겨낸 걸까요?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앞은 여전히 뿌옇고 어른거렸지만 초점을 맞추려 애쓰며 옆을 돌아보았어요. 지영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하게 손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덧바르는 그 손길이 어찌나 한가롭고 여유로워 보이던지. 곧 사람을 죽일 계획을 실행하려는 자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탈출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움직여야 해.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팔다리는 여전히 무겁고 나른했고 머리는 어지러워 균형을 잡기조차 힘들었지요. 숨을 크게 쉬어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가슴만 답답해질 뿐이었어요. 안 돼. 이대로 시간이 흘러 그들이 닥치면 정말 끝장이에요.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듯 온몸의 근육에 힘을 주었습니다. 작은 경련과 함께
저는 벤치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비틀대며 크게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썼습니다. 몇 초간 제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며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한 발짝, 딱 한 발짝만이라도 내디뎌야 해. 어머님, 깨셨어요? 언제 어딜 가시려고요? 제가 갑자기 일어서자 화들짝 놀란 지영이가 거울을 떨어뜨리며 저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고 차갑게 변해갔어요. 너, 내 이 악마 같은 것.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으며 있는 힘껏 발걸음을 옮기려 했어요. 하지만 발이 엉겨 붙기라도 한 듯 앞으로 나아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틀거리다 그만 풀썩 하고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 결국 다 들으셨네? 아이고, 우리 어머님, 잠기도 밝으셔라. 지영이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인 척하지 않았어요. 바닥에 넘어진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비웃었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사리가 묻어나왔습니다. 어차피 들킨 거 잘 됐네요, 뭐. 솔직히 그동안 착한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머님,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세요. 다 세상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을 떨며 외쳤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지영이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냐고요? 어머님이야말로 절 너무 만만하게 보신 거 아니에요? 지영이는 제 머리맡에 쪼그리고 앉아 제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고 속삭였어요. 바로 귓가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간사했지요. 당신 아들이 보내주는 그 푼 돈으로 내가 언제까지 당신 병수발이나 들고 살 줄 알았어요? 당신 앞으로 들어놓은 그 생명보험금, 그거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당신 죽고 나면 그 돈 다 내 차지가 될 텐데 내가 왜 마다하겠어요? 당신 남편이 남겨준 그 쓸데없는 서류들 속에서 내가 뭘 발견했는지나 아세요? 그 서류. 역시나 지영이가 그 서류들에 그토록 관심을 보였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곱게 가셨어야죠. 노인네가 뭘 그렇게 오래 살겠다고 아등바등. 이제 편안하게 보내드릴게요. 저승길 노잣돈 두둑이 챙겨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 말을 하는 지영이의 눈빛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렸어요. 저는 그 눈을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영혼까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부르르르릉. 저 멀리 언덕 아래쪽에서 아까보다 훨씬 더 크고 분명하게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제 심장을 쿵쿵 울리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온 거예요. 지영이가 부른 그 해결사들이. 어머나, 손님이 벌써 오셨네. 자, 어머님, 이제 마지막 인사할 시간이에요. 유언이라도 남기실래요? 지영이는 제 머리채를 놓아주며 섬뜩하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질질 끌어 길가 쪽으로 옮기려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축 늘어진 몸으로는 그녀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무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헤드라이트 불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엔진 소리는 이제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 끝이구나. 정말 이렇게. 여보,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순간 지영이의 등 뒤 저를 구하러 온 저승사자처럼 다가오는 그 자동차의 불빛 속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온 세상의 소리가 한순간에 거대한 자동차 엔진 소리 하나로 합쳐지는 듯 했어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울려 퍼지는 굉음, 땅바닥을 타고 제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육중한 진동, 그리고 바로 눈앞까지 다가와 동공을 태워버릴 듯 자결하는 두 개의 탐조등 같은 헤드라이트 불빛까지.
저는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눈을 감는 대신 오히려 마지막 순간을 똑똑히 보겠다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입술 사이로는 기도가 아닌 저주에 가까운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내 인연 내가 죽어서도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지영이는 이제 저를 길가 쪽으로 거의 다 끌어낸 상태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일말의 망설임이나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의 찬 번들거림과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둔 자의 잔인한 희열만이 가득했지요. 마치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처럼 그녀는 저를 가장 사고처럼 보일 만한 위치에 던져놓으려는 듯 마지막 힘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가는 밤바람에서조차 피비린내가 나는 듯 했어요. 여보 기다려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찰나, 제 시야 끝, 저를 덮치기 위해 달려드는 자동차의 눈부신 불빛 속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형상이 아른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앞이 어른거리는 헛것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실체였습니다. 누군가가 지영이의 등 뒤, 그 맹렬하게 돌진해오는 자동차의 불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문턱에서 저를 끌어당기려는 악마를 막아서는 수호신처럼요. 네, 이놈들이!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피 끓는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제게 경고했던 그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여기에? 저분은 분명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노인은 고함을 치는 동시에 마치 번개처럼 저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제 옷자락이 아닌 팔뚝을 단단히 움켜쥐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몸은 땅바닥에서 들려 올라가 옆으로 내동댕이 쳐지듯 날아갔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저는 딱딱한 흙바닥 위로 떨어져 몇 바퀴 구르다가 덤불 속에 처박혔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충격과 고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바로 그 직후 제 귀에는 세상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끼익! 타이어가 아스팔트도 아닌 흙길 위에서 마찰하며 내는 듣기에도 소름 끼치는 그 소리는 한참이나 이어졌어요. 그리고 육중한 무언가가 균형을 잃고 크게 휘청거리며 방향을 트는 소리,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쿵 하고 어딘가에 부딪히며 멈춰서는 듯한 둔탁한 충격음까지. 자욱한 흙먼지가 내려앉고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와 기름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덤불 속에 엎어진 채 기침을 콜록거리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은 여전히 어지럽고 뿌옇게 보였지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를 덮치려던 검은색 승용차는 방향을 급하게 틀다가 길 옆 비탈 아래쪽으로 앞부분이 처박힌 채 위태롭게 멈춰 서 있었어요.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잔뜩 겁에 질린 듯한 젊은 남자 둘이 허둥지둥 뛰쳐나왔지요. 그리고 제 바로 앞에는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잔뜩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옷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였지만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우선 제게 다가와 떨리는 제 몸을 살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오? 다친 데는 없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방금 전까지 겪었던 극도의 공포,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노인에 대한 경외감까지 뒤섞여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지요. 이 영감탱이가 진짜 미쳤나? 당신 뭐야? 뭔데 자꾸 끼어들어? 그때 거의 실성한 듯한 지영이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지영이는 눈이 뒤집힌 채 머리를 산발하고 노인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노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겠지요. 그녀는 노인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할퀴기라도 할 기세였어요. 하지만 노인은 그런 지영이를 차갑고 매서운 눈빛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세우고는 지영이와 그녀를 향해 다가오던 젊은 남자 둘을 향해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년들과 내놈들이 여기서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었는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감히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천벌을 받을 것들. 노인의 기세에 지영이와 젊은 남자들은 순간 움찔하며 주춤거렸어요. 특히 젊은 남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살피는 듯 했지요. 지영이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악을 써댔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이 노망난 영감아.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내가 부축해서 내려가려던 참이었어. 근데 당신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님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뻔뻔하게도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는 지영이의 모습에 기가 막혔지만 노인은 오히려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그 더러운 거짓말을 내가 믿을 성싶으냐? 내 시아비 박성범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훤히 아는데 그 사람이 평생을 끔찍이 아꼈던 자기 아내를 내년이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 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고. 노인이 박성범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지영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저 또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박성범이라면 분명 우리 영감의 이름인데. 당신 대체 누구야? 우리 아버님을 어떻게? 지영이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노인은 그런 지영이를 경멸하듯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의 시아비 박성범의 둘도 없는 친구 김만석이다. 김만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희미했던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있었어요. 영감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지요. 젊었을 적 함께 막노동판을 굴렀다던, 과묵하지만 의리 하나는 끝내준다던 친구. 영감이 살아생전에 가끔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오면 그 친구 이야기를 하곤 했었어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이름은 분명 들어본 기억이 났지요. 박성범이 내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다. 자기가 먼저 가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아내, 바로 이 어르신을 돌봐달라고. 혹시라도 못된 것들이 해코지할지 모르니 그림자처럼 지켜봐 달라고 말이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여태껏 멀리서나마 어르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내년이 기어코 이런 짓을 벌여. 노인, 아니 김만석 씨는 분노로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어요. 내 남편 놈도 그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지 애비 장례식장에서 내 손을 붙잡고 그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더냐. 그런데 그 어미에게 내년이 어떤 짓을 했는지 내 서방놈이 알면 과연 뭐라 할꼬. 모든 것이 밝혀지자 지영이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젊은 남자 둘은 이미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했는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온몸으로 밀려오는 안도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영감이 죽어서도 나를 잊지 않고 친구를 통해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의 경고도, 그리고 방금 전 목숨을 건 구출도 모두 영감의 깊은 사랑과 친구분의 뜨거운 의리 덕분이었던 거지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김만석 씨의 거칠고 투박한 옷자락을 붙잡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김만석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묵묵히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길에서는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겪어온 영감의 친구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따뜻한 연대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등 너머로는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는 지영이의 참담한 모습과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마침내 언덕 아래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곧이어 여러 명의 발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요. 잠시 후 제복을 입은 경찰관 서너 명이 헐떡이며 언덕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잠시 당황한 듯 상황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젊은 경찰관이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그의 시선은 특히 비탈 아래 처박힌 차와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수상한 젊은이들에게 꽂혀 있었지요. 이 년이, 이 악독한 며느리 년이 자기 시어미를 죽이려고 했소. 김만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 팔을 부축하며 지영이가 저를 이곳 외딴 곳으로 유인해 약을 탄 차를 마시게 하고 공범들과 짜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저를 없애려 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밝혔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니에요, 경찰 아저씨. 저 영감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지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필사적으로 부인했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공포와 죄책감으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과 횡설수설하는 말투는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했지요. 경찰관들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만석 씨라고 하셨죠? 자세한 이야기는 서에 가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경찰관은 김만석 씨에게 잠시 양해를 구한 뒤 젊은 남자 둘과 지영이를 차례로 지목했습니다. 모두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다른 경찰관들이 다가와 젊은 남자 둘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달랐어요. 싫어. 나 아니야. 이건 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경 두 명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지영이는 갑자기 발악하듯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눈물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분노와 증오,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쳐버린 노인과 세상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김만석 씨를 향해 그리고 저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이 영감탱이,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그리고 당신, 그깟 보험금 좀 먹겠다는데 왜 죽지도 않고 살아남아서 사람 귀찮게 해.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어야 했는데.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들으며 저는 온몸의 피가 다시 한번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민이나 동정심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 밑바닥을 본 것 같은 깊은 허무함과 슬픔만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지영이는 몸부림치다 지쳤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했는지 축 늘어진 채 경찰들에게 이끌려 언덕 아래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수갑을 찬 그녀의 뒷모습은 어찌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던지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며느리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차가운 철창 속에 갇힐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마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어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구급대원들이 다가와 제 상태를 살폈어요. 넘어져서 생긴 약간의 찰과상 외에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약 기운 때문인지 여전히 몸에 힘이 없고 어지러웠지요. 구급대원은 혈압을 재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병원에 가보시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병원 침대가 아니라 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 조용히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었으니까요. 김만석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아까의 격분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안쓰러움이 어려 있었어요. 주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그는 저를 다시 벤치 쪽으로 부축해 앉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멀리 펼쳐진 산 능선과 그 아래 고요히 자리한 납골당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 속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먼저 침묵을 깨고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자꾸만 떨려 나왔지요. 저 때문에 위험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김만석 씨는 제 말에 손사래를 치며 투박하게 웃었습니다. 뭐요? 제가 아니라 박성범 그 친구 덕분이지요.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의리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그의 등장이 너무나 기적 같고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김만석 씨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그 며느리 지영이란 아이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의주시라니요. 박성범이 세상을 뜨고 나서 그 아이를 멀리서 지켜봤지요. 처음에는 참 착하고 싹싹해 보여서 마음을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지영이는 아들이 해외로 나간 뒤부터 씀씀이가 눈에 띄게 헤퍼졌다고 해요. 옷가게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치를 부리고 다녔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마치 큰돈이 곧 생길 것처럼 허풍을 떨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만석 씨는 지영이가 몰래 여러 보험사와 생명보험 상담을 받고 다니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령자 상해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조건 같은 것을 꼼꼼하게 묻고 다니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느껴졌다고요. 박성범이 생전에 남긴 보험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는 더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 지영이와 함께 납골당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몰래 뒤를 밟았던 겁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지영이와 함께 내리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게 경고를 하려 했지만 지영이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영이가 저를 이곳 외딴 벤치로 데려가는 것을 보고는 확신했다고 합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혹시라도 늦을까봐 직접 이 언덕으로 다시 뛰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마지막 순간에 저를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김만석 씨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먼저 간 영감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게 밀려왔어요. 영감은 죽어서까지도 저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에게 남긴 그 마지막 부탁 하나가 오늘 제 목숨을 구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여보 미안해요. 고마워요. 저는 다시 한번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김만석 씨 앞에서 또다시 아이처럼 울어버렸습니다. 김만석 씨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그저 투박하지만 믿음직스러운 손길로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위로 속에서 저는 지독했던 악몽의 끝자락을 붙잡고 조금씩 현실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깊은 감사함과 삶에 대한 의지가 제 안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딛고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김만석 씨는 경찰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제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든든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영감의 빈자리를 느꼈지만 동시에 영감이 남겨준 또 다른 소중한 인연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제가 겪은 일은 명백했고 김만석 씨의 증언과 현장에서 체포된 지영이와 공범들의 초기 진술만으로도 사건의 윤곽은 뚜렷했기 때문이지요. 경찰관들은 제 건강 상태를 염려하여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진행해 주었고 제가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문을 나설 때까지도 김만석 씨는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답니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김만석 씨는 자신의 낡은 트럭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경찰차보다는 훨씬 투박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에 오르니 마음이 한결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도 짧게 느껴졌어요. 차창 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낮에 그 끔찍했던 기억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지요.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을 꿈처럼 되짚어 보았습니다. 지영이의 두 얼굴, 낯선 노인의 경고, 죽음의 문턱에서의 공포, 그리고 기적과도 같았던 구출까지. 마치 제가 주인공인 한 편의 지독한 드라마를 보고 난 기분이었습니다. 김만석 씨는 운전하는 내내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그저 가끔씩 백미러로 제 상태를 살피는 듯 했고,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차를 몰 뿐이었지요. 그 묵묵함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그의 존재 자체가 제게는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익숙한 동네 골목길로 접어들어 제 집 대문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와는 너무나 다른 마음으로 저는 김만석 씨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갑자기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았지요. 이 집 곳곳에는 지영이의 손길과 흔적이 배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잠시 같이 들어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혼자 계시면 불안하실 텐데요. 김만석 씨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와 함께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공간에서 풍겨나오는 싸늘한 공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집은 제가 아침에 나갔던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김만석 씨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 한 잔을 타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제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려 주었지요.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만석 씨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붙잡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제 목숨을 2번이나 구해 주셨어요. 버스 정류장에서의 그 경고도 그리고 아까 그 끔찍한 순간에서도요. 김만석 씨는 그저 손을 저으며 겸연쩍어 했습니다. 다 박성범과의 약속 때문이지요. 그 친구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영감, 우리 영감이 살아있을 때 아저씨 이야기를 가끔 했었어요. 아주 의리 있고 좋은 친구분이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박성범이 제게는 경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젊었을 적부터 온갖 험한 일을 같이 겪으며 외지해온 사이였지요. 그 친구가 부인을 얼마나 끔찍이 생각했는지
저는 옆에서 다 지켜봐서 압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탁자 위에 놓인 제 영감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영감은 여전히 인자하고 듬직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박성범이 그러더군요. 자기는 아내 없이는 하루도 못 살지만 만약 자기가 먼저 가게 되거든 남은 부인이 혹시라도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외롭게 지내실까봐 그게 가장 걱정된다고요. 특히 그 며느리 지영이에 대해서도 언젠가 슬쩍 걱정을 내비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살갑게 굴지만 어딘지 모르게 속을 알 수 없는 구석이 있다고. 그때는 저도 그냥 노파시 미련이 했는데. 김만석 씨의 말을 들으니 영감이 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걱정했는지 다시 한번 가슴 절절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영감의 마음을 배신하고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지영이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영이가 그 아이가 그런 속마음을 품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아들 녀석 대신 얼마나 저를 잘 챙겨주었는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 혼자 착각하고 바보같이.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보이자 김만석 씨가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 속마음까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아이가 악했던 것이지요.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감과의 추억, 김만석 씨가 멀리서 지켜봐 온 저의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앞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인 문제들까지. 김만석 씨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돕겠다고 약속해 주었고, 앞으로도 자주 들러 필요한 일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의리가 느껴져 저는 위태로운 절벽 끝에서 겨우 붙잡을 동아줄이라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김만석 씨가 돌아가고 난 뒤 집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텅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지영이가 아침에 사왔던 과일 바구니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그녀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들은 이제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흉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롱 위에 놓인 영감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영감은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는 사진 액자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당신 친구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다시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절망과 공포의 눈물이 아닌 깊은 감사함과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먼저 간 남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내가 그 아이를 너무 믿었나 봐요. 당신이 걱정했던 대로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지켜주었으니 나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볼게요. 당신이 남겨준 소중한 인연과 함께. 그러니 하늘에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여보. 저는 한참 동안 영정사진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악몽 같은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제 곁에는 저를 지켜주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이라는 깊은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답니다. 길고 길었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그 끔찍했던 날이 지나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참 무심하면서도 고마운 약이더군요. 처음 며칠간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집안에 혼자 있는 것조차 두려워 김만석 씨나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지영이의 배신은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가슴 아팠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들이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먼저 간 영감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그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깊고 깊은 감사함이었지요.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추슬러지고 나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영감을 다시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영감의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봉변을 당할 뻔했지요.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돌아선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꾸민 죽음의 덫이 되었던 그곳에 다시 가는 것이 솔직히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이자 제게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김만석 씨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저와 함께 납골당에 한 번 더 가주실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러겠노라고 자기도 마침 남편에게 인사를 하러 가려던 참이었다고 대답해 주었지요. 그의 흔쾌한 대답에 저는 또 한 번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찾은 납골당으로 향하는 길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김만석 씨가 운전하는 낡은 트럭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제 마음도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든든한 법과 함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납골당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외딴 언덕길과 벤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어요. 김만석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주었고 우리는 마침내 납골당 건물 안 영감의 사진이 놓인 작은 안치단 앞에 다다랐습니다. 유리창 너머 사진 속 영감은 여전히 그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싱싱한 국화꽃 한 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앞에 섰습니다. 김만석 씨는 제 뒤편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영감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요. 좀 늦었지요? 미안해요. 목이 메어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리 안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눈물이 다시 핑 돌았습니다. 지난번에 당신 보러 왔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도 다 보고 있었지요? 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는지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보. 저는 그날 겪었던 공포와 서러움을 영감에게 털어놓듯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원망이나 하소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당신이 또 나를 지켰네요. 그렇지요? 당신이 남겨두고 간 그 귀한 친구분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신 거지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저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옆에서 김만석 씨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었지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지영이는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징역 20년. 젊은 아이가 한순간의 탐욕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걸 보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네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면 속상하시지요? 참 어리석고 가여운 아이예요. 저는 잠시 지영이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를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그녀의 남은 삶이 더 이상 죄악으로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 친구 만석 씨가 이렇게 곁에서 도와주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남겨준 사랑과 당신 친구분의 의리를 생각하며 씩씩하게 살아갈게요. 부끄럽지 않게 잘 살다가 나중에 당신 만나러 갈게요. 그러니 하늘에서도 편히 쉬세요. 내 사랑, 내 영감. 저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사진 속 남편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감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조용한 다짐이 담긴 눈물이었지요. 절을 마치고 몸을 일으키자 김만석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 있는 듯 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먼저 간 친구이자 남편을 함께 추억했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햇살은 따사로웠어요. 김만석 씨와 저는 나란히 언덕길을 내려오며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들러 말벗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지요.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만난 그의 존재는 제게 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되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이라는 시련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제 곁을 떠난 영감은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 녀석도 뒤늦게 소식을 듣고는 하늘이 무너진 듯 울며 당장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그 아이와의 남은 이야기는 앞으로 제가 풀어가야 할 또 다른 숙제이겠지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새겨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등불 삼아 남은 생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먼저 간 내 남편, 내 영감이 제게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일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저의 진짜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겠지요.